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헤드라인은요.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것만 된다면 이라고 선결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가 있어서 내용을 좀 더 뜯어보고자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대형주, 특히 이제 빅테크에서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한 2주 남짓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지속 선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미만까지 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ISM 제조업 지수, 이 PMI 지수가 50을 상회할 시에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1년 고점 대비해서 1%포인트 하락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3.99%, 4%를 하회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ISM PMI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다. 50.5 정도로 역시 지금 상황에는 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동일가중 S&P 500 지수, SPW라는 지수, 이게 이제 중소형주들의 모멘텀을 좀 추적하는 데 유용한 그런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90%의 확률로 대형주 SPX 지수를 평균적으로 6.3%포인트 상회하는 그런 상승률이 나타났다라고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렇게 BOA가 제시를 하고 있는 선결 조건이 아직까지는 맞춰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정도, 그러니까 4%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ISM PMI 지수도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됐던 6월 같은 경우에도 48.5를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중소형주가 과연 더 갈까요?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월가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중소형주가 언더퍼폼 했더라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BOA가 제시를 하고 있는 선결 조건이 과연 충족될 수 있을 것이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과연 단기간 내에 4%를 하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뜯어봤는데요. 일단 최근의 히스토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그러니까 한 4.99% 정도가 지난해 한 10월 말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최근 저점을 또 살펴보면은 한 3.8%도 하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해 12월 정도라고 또 추적이 되는데 이후에 국채금리가 반등을 한 후에 또 등락을 거듭하고 현재는 4.2% 내외에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떨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에서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다소 좀 제한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4%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단기간 내에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게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대로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출발을 했었죠.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유를 복기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점도표만 하더라도요. 올해 무려 6차례 금리 인하를 연준 내부에서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많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압박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생각보다 강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상승을 견인했던 바를 기억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인을 지금 좀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 지속이라든지 경기 과열 이슈는 좀 일단락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가 좀 거의 달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첫 금리 인하 9월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요인을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의 추가 상승 압박은 좀 덜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요인이 어떻게 본다면 좀 다크호스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제 미국에서의 엄청난 국채 발행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그럼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올해 6월까지를 좀 국채 발행을 추적을 해봤을 때 14조 달러어치를 미국 정부에서 여전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이 발행량이 41%나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 이슈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더욱더 증가시킬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금리가 추가 상승할 위험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좀 예측 불가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4%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10년물 금리가 내려갈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실적과 관련해서 인텔은 좀 흐립니다. 그리고 AMD도 글쎄라고 의견을 낸 보고서가 있어서 역시 좀 더 내용을 뜯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주요 반도체주도 실적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요. 지금 보시듯이 7월 30일 화요일 날,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날 AMD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8월 1일에는 인텔의 또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번스타인이라는 기관에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자신들은 인텔이라는 실적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를 상실하는 등의 기업에서 내놓았던 부정적인 사전 발표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주가 모멘텀을 좀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PC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지만은 CPU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문제가 남아있고 그리고 서버용 칩도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인텔이 AMD가 맞물려 있는 문제겠죠. 점유율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AMD에 대해서도요, 조금 경계론을 내비쳤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지만은 3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가이던스가 나올 부분이죠. 이 부분을 조금 하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핵심 사업이 바닥은 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은 AI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더욱더 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익 전망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경계론이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순환매 장세에서도 좀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죠. 더불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요, 번스타인에서 이처럼 경계론을 서로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면서 제시를 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섹터는 없을까 좀 살펴봤더니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한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2분기 어닝 시즌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분기 말 기준 S&P 500 기업들의 2분기 EPS 성장률 전망치가 8.9%였습니다. 근데 6개 섹터가 당시 대비해서 EPS 전망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실제 수치가 서프라이즈를 많이 기록했던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섹터가 가장 앞서 나갔냐? 선두주자는 저희가 금융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분기 말에는 4% 남짓한 EPS 성장률이 예상이 됐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15% 정도의 이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골디락스 경제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섹터에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금융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듯이 좀 의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분기 말 대비해서 전망치가 그래도 더욱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해 그리고 2분기 계속해서 20%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암울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너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말에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의 EPS 성장이었지만요. 좀 뜯어놓고 보니까 현재는 마이너스 0.8% 정도로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과거의 방정식은 좀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에너지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 하향 조정 이런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